저희는 미리 배열되어 있는 거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의 도시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먼저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GMP 치과 기공소를 운영 중인 소장 김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찾아왔는데 네. 기용소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엄청 커요. 그래요? 근데 네네네. 장비도 뭐 되게 많고 네. 기용소 PC도 너무 많고 하니까 네. 무슨 컨셉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주요 뭐 네. 어떤 도철물 제작하시는지 네. 컨셉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좀 많이 하는 기공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 랩에서 지금 저희 정도의 개수를, 그리고 모든 임플란트 회사를 다 커버링을 할 수 있는 기공소는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된 업무가 서지컬 가이드랑, 그리고 뭐 오로넥스, 요즘 최근에는 오로넥스가 좀 핫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는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오로넥스를 하고 있고, 가이드 시작 전에 보통 보면 이제 덴처나 임시 덴처나 또는 임시 플리퍼, 예,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프린팅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는 보철은 이제 아날로그 반, 예, 그리고 디지털 반이에요. 저희가 좀 다 섞여 있거든요. 예, 오래 전부터 이제 기공소 거래하던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날로그 위주로 좀 하고 계시고, 최근에 가이드 관련되어 있는 거래처들은 다 디지털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당 PC가 최소 2개 정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PC 개수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장비가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네네네. 가이드 하신 지가 이제 오래 되셨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디오 가이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 가이드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네오 가이드 첫 번째 센터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총 횟수로 치면 한 8년째, 얼추 7, 8년 정도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아무래도 개인 세미나를 좀 하다 보니까, 개인 세미나를 처음 진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가이드를 처음에는 네오 센터로만 했었어요. 한 3년 정도를. 네. 그래서 네오 가이드만 하다가, 다른 회사 가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전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가이드 쪽은.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 회사에서 이제 센터 개념으로 보통 다 하다 보니까 교육받을 때도 없고, 오로지 다 독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학을 하고 덤비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좀 깨달은 게 많아요. 이걸 하려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어디까지는 내가 교육된 몸이 돼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고생해서 기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좀 전파를 해보자 싶어서 세미나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대부분 세미나, 저희 쪽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오시면 다 멘붕이 오세요. 그것까지 알아야 돼? 이런 분위기라서, 네. 근데 좀 가이드를 하시려고 하시면 알아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좀 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몇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대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오로넥스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최대한 소장님이 이렇게 해야 멀리 안 돌아가고 그나마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루트다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시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그 데모 내용이 오로넥스 서지컬 가이드. 오늘 일단 처음에는 약간 좀 CT에 관련한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장님들께서는 뭐 늘상 보는 거고, 늘상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큰 뭐 문제가 없이 CT도 다루고 하시겠지만, 기공사분들은 가이드를 하는데 CT 관련해서 교육받을 곳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CT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그걸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플래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오로넥스가 진행되는지, 그런 디자인하는 컨셉이나 이런 것들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워크플로우만 오늘 소개해 주셔도 진짜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자세하게 나오는 게 유튜브 찾아보니까 한국 거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오늘 맞아요. 오늘 영상의 목적은 요거 하나 촬영하면 이제 처음 오로넥스 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무조건 한 번씩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 일단 오늘 목표입니다. 부담스러운데 제가 디자인을 잘하는 기공소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오로넥스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이제 거의 한 1년 다 돼가고 있는데, 그간 케이스를 좀 뭐
적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않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대단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김근영 실장이나 아니면 뭐, 김성규 실장이나, 오로넥스 쪽으로 이제 정말 깊게 파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분들에 비하면 햇병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략적인 거. 예, 이 정도 하면, 아, 그냥 그래도 일반 랩에서 한 요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 정도 컨셉으로,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겸손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저번에 그 오스템 그 경연대회 할 때 발표하신 거를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유. 그래서 참고처로로 이렇게 섭외를 좀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공수 소개 간단하게 먼저.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러 가시죠. 그래요. 네, 이제 기용소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기용소가 일단 되게 넓어요. 소장님, 돌아다니시면서 소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대예요. 네, 저희 기공소 이제 거래처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접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이제 저가 보고 펄리싱 하거나 뭐 그레이징 한 거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포토박스, 그냥 저희 했던 작품들 그냥 사진 찍고 촬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카메라를 하나 사가지고 카메라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건 자랑 이게 해주셔야 돼서. 가성비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정말 싸거든요. 얘가 지금 니콘이고요. Z50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90만 원대. DSLR 치고는 굉장히 컴팩트해요. 진짜 정말 작거든요.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렌즈는 어차피 좀 좋은 거 쓰셔야 되니까 저희는 지금 105mm 쓰고 있고요. 3런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인터넷에서 그냥 듀얼 쳐서 했는데 이게 40만 원대예요. 트윈 40만 원대 구매하시긴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가성비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링라이트 같은 경우도 그냥 인터넷에서 10만 원 안쪽으로 샀어요. 얘는 그냥 라이트 뿔피만 하는 건데 뭐 생각보다 촬영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피크인데요. 피크로 이제 오로넥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밀어본 건데 아직 국내에 허가는 안 나왔어요. 해외 FDA 승인이 이런 거 다 떨어져 있고 아마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 이걸 허가를 받을 생각인데 이게 강도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버텨줄지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우선 프레임을 한번 밀어봤고요. 이게 만약에 강도가 좋다 하면 아마 얘가 제일 가벼울 거예요. 그래서 교화압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픽처가 최소 식립에서 뭔가 프레임이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픽처에 무리를 좀 적게 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픽처가 작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좀 힘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걸 찾다 보니 이제 피크를 찾은 거고요. 피크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다시피 아마 티타늄을 제외하고는 강도나 물성에서 가장 뛰어난 생체 적합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 소재가 만약 프레임이 잘 버텨준다면은 앞으로 오로넥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레임 색깔이 사나막이 쫙 있잖아요. 크롬 코발트예요. 오로넥스를 하다 보면 진지바 베이스를 이제 무게를 줄이려고 티타늄을 하다 보니까 빌드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레진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원장님들 레진은 장기간 봤을 때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뭐 관리도 힘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확률도 있다. 그래서 이제 크롬 코발트로 밀어서 왜냐면 프레임 강도도 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지바를 포세린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빌드업을 한번 해봤는데 나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모델을 디지털 아날로그 모형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모형을 출력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적합을 확인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도 디지털 아날로그 모형인데, 진지바 검을, 이 소재가 뭐냐면, 다이렉트 얼라이너라고 그래피에서 나오는 이제 투명 교정용 소재예요. 얘가 엄청 딱딱하거든요, 지금. 근데 좀 이따가 뜨거운 물에 제가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고 요거 프레임 확인하고 다시 나중에는 이게 또 단단해지니까 굉장히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또 전시회
예, 한번 써보려고 한번 뽑아봤어요. 괜찮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로넥스 프레임 밀링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실제로 나갈 지금 인상 케이스 밀어놓은 건데, 예. 인상이 나갔네. 네네네네. 아마 베이스가 좀 특이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MDA를 사용도 하긴 하지만, 이게 아이콘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위드라는 회사의 아이콘 제품인데, 오로넥스에서 좀 이 제품을 저희는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닝 하는 자리에는 전부 다 뭐, 저희는 미오 대부분 쓰고 있고요. 최근에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믹이라고, 에디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좀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허가 안 나와서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진지바 검 파우더인데요. 이니셜 쪽에서 나오는, 네, GC4 이니셜에서 나온 건데, 메탈 진지바, 네, 메탈, 그러니까 크롬 코발트에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진지바 파우더거든요. 색감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니셜을 좀, 지르코니아도 마찬가지고, 진지바 파우더는 다 이니셜, GC 거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이니셜 걸로 네. 빌드업 하신. 네. 혹시. 아까 그거. 아까 네, 그게 이제 이니셜로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레진 검은 이제 이쪽은 다 넥스코예요. 넥스코 레진을 쓰고 진지바 검은 빌드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직 뭐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GC에서 나오는 그라디아라는 레진 제품이 있어요. 그라디아. 예. 근데 이게 색감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대구 미르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좋아서 그래서 저거 좀 구매해서 테스트하려고 이번에 같이 구매를 좀 해봤습니다. 금액대도 괜찮으시던가요? 금액대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넥스코보다는 조금 비싸요. 비싼데 넥스코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대노래에서 수급이 안 돼, 수급이. 예. 안 팔아요. 재고가 없어서. 그러니까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브컬러 쪽에 전화하면 다 대놀이나 이런 쪽을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레진 수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저희 디자인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원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지금도 띄워져 있고 나중에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 건데 보통 레코딩 베이스, 스캔 마커 들어있는 레코딩 베이스, 레디오그래픽 가이드 같은 걸 제작할 때 보통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이마우곡스라고 해가지고 덴트버드 이제 AI 프로그램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싱글짜리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지금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게 되면 브릿지 전치부 그리고 내년 후반에는 아마 파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스텀 오버트도 물론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좀 꾸준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가이드, 서지컬 가이드 하는 자리인데, 서지컬 가이드 PC는 사양이 너무 좋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양이 떨어지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마 일반 랩에서 뭐 하루에 그래도 가이드를 4-5개 이상 마지막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PC 하드나 이런 사양들보다는 이제 용량을 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지금 하드 용량이 2테라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가 6개월을 못 가거든요. 근데 6개월을 못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다 차버리면 포맷밖에 방법이 없어요. 임플란트 스튜디오가 참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힘들고 아쉬운 게 뭐냐면 저장 경로가 다 C 드라이브로 되게 돼 있어요. D 드라이브에 따로 빼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동으로 다 C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돼 있고, 근데 얘가 원체 무거운 프로그램이고 또 용량도 크다 보니까 금방 차요. 그럼 계속 PC를 바꿔야 돼. 너무 힘들거든요, 그 부분이. 왜냐면 임플란트 회사는 메인 서버실이 있어가지고 서버에 뭐 저장이 다 된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앱에서는 이제 PC를 계속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임플란트 스튜디오의 단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일반 크라운이랑 그리고 뭐 덴처 관련되어 있는 거, 그 플리퍼 관련되어 있는 건 다 엑소캐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되어 있는 모든 디자인은 다 3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분리가 되어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로넥스나 아니면 커스텀 디자인하는 3잽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가 생각보다 좀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 여기서 앉아서 일하는 친구들은 2명밖에 없어요. PC가 다 너무 많아서. 자기 자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디자인하고 있고, 이쪽은 이제 우리 부서장이 직접 다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PC 4대를 쓰고 있습니다. 아, 혼자서 부소장님의 그 네네네네. 역할이 되게 크시네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저 친구 없으면 네. 매출 반이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친구예요. 네네네. 참고로 부소장님이 네. 사모님이십니다. 지금 학교 다닐 때 CC예요. 도망갔어요, 저기.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희 큐링기예요. 큐링기인데,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겠죠? 예. 그리고 이쪽. 얘가 이제 질소 경화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질소로 산소를 다 빼냈고, 안에 진공 상태로 열을 올려서 이제 큐링을 할 수 있고요. 광량도 굉장히 세요. 예, 그래피에서 판매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큐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QOM도 초반에는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제가 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오로넥스 레진 같은 거 이제 하거나 오펙 발라서 했을 때, 오펙이 경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얘는 오펙 경화 5분만 해도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그만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마 얘는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니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가이드나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다 여기서 큐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공소에서는 이제 이쪽에 제니스 U 세대를 가지고 있고요. D가 있고, 그리고 제니스 L이 있습니다. 다 각기 사용하는 패턴이 다 달라요. 제니스 U 세대 같은 경우는 온리 가이드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U로 가이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프린터를 가이드를 테스트를 쭉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제 소재 값도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성비만큼의 출력도 정말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봤지만 가이드 쪽으로는 제니스 U가 저희 쪽에는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거의 3년, 4년씩 계속 쓰고 있는데도 출력값이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U는 꽤 그런 쪽에서는 장점인 것 같고요. D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프린터 처음 샀을 때 얘를 샀거든요. 얘는 진짜 골동품이 다 돼가고 있는데, DLP는 처음 저희 집에 온 장비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명이 다 될 때가 돼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거의 그냥 레코딩 베이스나 개인 트레이나 등치 큰 것들, 굳이 좀 안 맞아도 되는 그런 케이스들 위주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맨 D하고 같은 개념으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테스트를 좀 하려고 가지고 왔다가, 최근에는 지금 D를 거의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아시가예요. 저희 쪽에서 나름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은 다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이드는 아무래도 제니스가 좋아요. 근데 그 외적인 모델이랑, 그 다음에 뭐, 템포랄이랑, 뭐, 이런, 인레이도 마찬가지고요. 나름의 정밀도가 좀 뛰어나야 되고, 빨리 출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아시가로 제작을 하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사이버메드라는 곳에서 나오는 프린터고요. 4K인데, 출력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근데 지금 당장에 저희가 이제 얘를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출력 값이 다 ODS라는 회사의 소재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ODS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래피나 이런 소재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에 출력값을 좀 잡아주시면 또 계속 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프린터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소재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좀 서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이게 진짜 메인 골동품입니다. 그냥 보셔도 골동품 같죠. 먼지가 자국하게 앉아있는, 지금 거의 저희가 한 2년째 안 돌리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골동품처럼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저희 가이드 처음 시작할 때 최고의 장비였어요. 물론 지금도 가이드에서는 이 친구가 최고입니다. 진짜 그때 당시에 거의 지금 8년 전이죠. 7, 8년 전에 구매를 할 때 7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대를 자랑하는 장비였어요. 스트라타시스고요. 얘는 이제 DLP나 LCD 타입이 아니라 폴리제 타입이에요. 그래서 왜 가이드에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DLP나 SLA나 뭐 LC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포트를 스프루 달듯이 이렇게 막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할 때 슬리브 주변에
뭔가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긴 하겠는데, 그래서 슬리브 주변에 서포트를 안 달 수가 없어요. 근데 메탈 슬리브가 있는 가이드 같은 경우는 메탈 슬리브 자체가 이제 스타핑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오셈처럼 이제 넌 슬리브 타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서포터가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듬을 때 얘가 삭제가 된다거나 뭔가 밀려버리면 플래닝한 거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들리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런 스프루 타입의 서포터가 아니라 출력할 때 이제 그 주재료를 부재료가 감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재료를 다 제거를 하고 나면 딱 가이드만 남아있는 상태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슬리브 자리가 정말 깨끗하게 나와요. 네. 그리고 얘는 적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저는 지금 얘가 이제 수명을 좀 다 해가지고 수리 비용이 좀 많이 나와요.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이 지금 달려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언제 깨어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깨어날 수 있을지 지금 솔직히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좀 동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BX5라고 저기 덴탈 플러스에서 나오는 커스텀 장비예요. 이건 이제 커스텀 장비고요. 저희는 이거로 다 모델리스 원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장비 가지고 원스텝을 어떻게 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저희는 나름 잘 맞추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지금 거의 5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장비 수명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요번에 한번 딱 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5년 만에 AS를 한번 했다? 그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장비입니다. 수리비가 제처럼 많이 안 아니요. 얘는 지금 통째로 바꿨거든요. 스핀들 아예 바꾸셨어요? 그리고 여기 메인보드도 한번 바꿨어요. 근데도 뭐 100만 원대 정도 선이라 부담이 좀 많이 적죠. 그래서 가성비는 상당히 괜찮은 장비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롤랜드입니다. 롤랜드 지금 이게 디스크 체인지예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 체인지인데 초창기 버전이에요. 롤랜드 디스크 체인지 처음 나오자마자 거의 샀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는 고장도 좀 많았었어요. 얘가 이제 약간 인형 뽑기식으로 이렇게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소프트 메탈을 예전에 좀 많이 했었는데, 소프트 메탈 블럭 무게가 지르코니아보다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못 버티더라고요. 들고 나오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고장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소프트 메탈 안 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얘가 이 뽑기 방식에서 위에서 바로 내려와서 딱 체인지 되는 거로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르코니아만 밀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거의 마지막 장비가 될 것 같은데요. OX501이라고 두원 장비입니다. 이것도 로더 방식이고요. 근데 아직은 크게 로더를 쓸 일은 잘 없더라고요. 왜냐면 오로닉스를 해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프레임 밀링하는데 8시간 반을 깎아요. 퇴근할 때 걸고 가면 다음날 아침에 밀링을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로더를 쓸 일이 잘 없더라고요. 하나 깎는 데만 벌써 반나절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로더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 낮에는 그냥 뭐 우리가 하면 되니까 블로우 바꾸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거의 메탈 밀링 위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맥스나 그리고 라미네이트 할 때 밀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라미네이트 밀링한 걸 지금 샘플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진짜 0.3mm까지 밀링이 가능해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삭제 라미네이트 디자인해서 하는 케이스에서도 얘로 밀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대 오픈 가능하신가요? 네, 저는 이게 금액이 8,800만 원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초창기 아론 밀링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맨 스트라타시스처럼 골동품으로 여기 딱 자리 잡고 있었던 장비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갑자기 얼추 2천만 원 가까이 그걸 해준다더라고요. 보상판만 해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질른 거예요. 네, 원래는 이게 이제 오로넥스를 하려고 산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위드라는 회사 제품이 있는데, 얘가 이제 보험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험 등록을 하면 이제 베이스 어버트라는 게 데이도 하니까 보험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PFM을 하려고 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아까 아이콘은 이런 식으로 캡이 들어가서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베이스 어버트 위에
이 크라운이 이렇게 딱 얹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를 깎다 보니까 적합이 틀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PFM을 좀 영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얘를 샀는데, 사고 우연치 않게 이제 김건영 실장이라고 세미나를 하는데 원래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볼까 이러고 갔다가 오로넥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PFM보다는 오로넥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 출력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거 오스템이잖아요. 네, 슬리브 주변이 정말 생명입니다. 진짜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서포터를 위로 달지 않습니다. 원래 가이드 출력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서포트를 다 위쪽으로 달고 내면 쪽은 달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출력할 때 이쪽이 휘거나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내면으로 달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슬리브에 서포트를 안 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넌 슬리브는 무조건 다듬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얘기는 절대 손을 안 대는 게 좋거든요. 넌슬리브 타입은. 그래서 이 방식을 쓰는데, 네, 저희가 이 방식을 선호한 지가 벌써 한 4년 다 돼가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포트 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타링 하네스랑 요거는 이제 멸균기. 멸균기는 저희가 이제 가이드 제작했을 때 다 멸균을 해서 보냅니다. 네, 요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직도 이제 치과에서 전화가 와요. 소장님, 이거 가이드 오토클레브 돌려도 되죠? 라고 질문이 옵니다. 절대 안 되겠죠, 그죠? 네,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재니까 이제 플라스틱이죠. 얘가 800도 가까운 열을 고압으로 넣는 멸균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내려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열을 가하는 멸균기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온 멸균기, 얘는 45도 정도 선에서 이제 멸균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과산화수소로 멸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멸균지 포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멸균지 포장을 하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뚜껑을 닫고 멸균을 시작을 하면 안쪽에서 과산화수소 기체가 이제 막 올라와요. 그게 진공 압력에 의해서 이 부직포 안쪽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익스플라즈마 멸균기 같은 경우는 이 멸균 표장지가 전용이 따로 있어요. 안쪽으로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은 부직포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코팅되어 있는 걸 양쪽에 쓴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실 때마다 포장지를 하나씩 쓰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금액이 그렇게 비싸진 않나요? 네. 크게 포장지가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가이드 비용 대비했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하는 게 이득이니까 저희도 이득이고 원장님도 이득이고. 요 멸균기는 혹시 금액대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한 400만 원대 400.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멸균기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설치한 지도 지금 이것도 한 4년 5년 됐거든요. 고장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요? 네. 아직까지 고장이 한 번도 없고, 여기에 이제 이 멸균 액이 있어요. 네,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액이 있는데, 이 액을 넣고 지금 97% 얼마 전에 갈아가지고, 여기 이제 프로테이지가 다 떨어지면 멸균 액이 다 떨어졌다고 나와요. 멸균 액이 보통 하나에 4통이 들어있거든요. 한 7만 원대, 8만 원대 정도. 며칠 정도 쓰세요? 꽤 써요. 네, 거의 하나 가지고 한 2달, 3달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꽤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저희가 하루에 보통 멸균을 2-3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이 쓰는 편이긴 하죠. 한 통으로 그냥 2달 가까이는 쓰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있는 게 좋아요. 왜 기공소에서 가이드해서 보내는데 굳이 멸균까지 해서 보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저희 이거 멸균하고 난 다음부터 다 멸균해서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가이드 그냥 포장해서 나가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소독액에다가 담궈놨다가 수술 들어가고 했었는데, 요즘은 다 멸균해서 포장해서 보내더라고요. 네, 멸균해서 보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얘를 뜯었을 때 또 치과에서 또 소독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멸균된 제품을 보내는 게 아무래도 수술할 때 쓰는 도구다 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안전할 것 같아서 구매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가이드 한 50개까지도 한 번에 멸균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2단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트레이가 또 있네. 밑에 깔고 위에 깔고. 이때는 표면 멸균이 아니고 침투 멸균이라고 해서 멸균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양이 많을 때는.
초면 멸균할 때는 10분, 침투할 때는 20분. 네, 그렇게 네, 시간을 많이 걸리지 네. 않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괜찮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저 아까 밀링기하고 이제 소개를 할 때 저희가 처음엔 PFM을 하려고 밀링기를 샀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했었어요. 그 메탈 밀링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산 게 프린터를 안 사고 밀링 방식의 장비를 산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위드라는 스캔바디 제조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제작되어서 나오는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요런 베이스 어버트먼트. 그러니까 이 베이스 어버트먼트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예. 얘가 조금 체결 방식이 다른 제품하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MUA 멀티는 이런 식으로 내면이 이렇게 파져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꼽히는 방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위드라는 제품은 지금 옆에 요거처럼 밖에서 얹히는 방식이에요. 이 베이스 어버트먼트, 이게 만약에 이제 픽처 위에 베이스 어버트먼트라고 생각하면 요 베이스 어버트가 이제 픽처에 이렇게 꼽혀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디지털 아날로그인데 이 위에 보철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얹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냥 얹혀서 제작이 되는 방식. 그래서 지금도 보면 PFM이 내면에 보면 이게 원바디거든요. 베이스, 이게 그냥 한 덩어리예요. 세팅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이 위에 얹어가지고, 네, 스크류 체결 방식. 그래서 시멘트 리스로 제작이 가능해요. PFM. 그것도 디지털로 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국내에서 엄청 잘 맞아요. 튀팅도 없고. 그리고 얘는 틈이 없어요. 이 얹혔을 때 갭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있는 제품에 비해서 안으로 뭐 음식물이 들어가서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 오브트가 꽤 넓어요. 이 접시 모양이. 이 접시 모양 자체가 꽤 넓다 보니까 교합업을 생각보다 잘 버티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치부에 앵글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MUA를 같이 섞어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구치부는 무조건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꽤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라서 그냥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는 다 디지털 솔루션이 다 나옵니다. 얘가 픽처에 꼽혀 있는 베이스 어버트고요. 위에 이제 스캔바디예요. 예. 그래서 스캔바디고, 그래서 바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링크 방식도 있어요. 요런 링크가 이렇게 체결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뭐 템포라리 PMMA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르코니아도 링크 타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베이스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링크 타입을 쓸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로넥스 좀 이따 제가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로 했을 때 얘가 이제 가이드로 수술하는 케이스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이드로 시술을 하고 즉시 보철을 만든 케이스고요. 디지털로 즉시 보철을 만든 거고, 요거를 풀어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 어버트먼트가 군에 꼽혀 있고, 그리고 이 위에 링크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위에 얘가 이런 식으로 얹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즉시 보철로 제작을 한 거고요. 실제로 구강 내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링크 타입으로 템포가 제작이 돼서 이제 구내에서 베이스 어버트 당일 식립하고 베이스 어버트를 체결한 다음에 이 보철을 그냥 이대로 체결을 할 수 있게끔 당일날 보철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얘는 PMMA 밀링을 하고 링크로 세팅을 하고요. 구내에서는 그냥 원장님 그냥 바로 스크류 쪼우고 교합 체크만 하시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철에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이드에서 오로넥스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진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한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 아웃라인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기공소에는 오랄 스캔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면 무치약 환자일 때는 임시덴처를 먼저 제작을 합니다. 임시덴처 제작을 할 때 이 치열은 대합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덴처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보도 밖으로 배열을 하면 안 됩니다. 픽처 위치가 잡힐 수 있는 치조정 위쪽으로 배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CT를 찍게 되고요. 덴처를 이제 스캔을 받아서 오시면 이렇게 복제 덴처를 만들어서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플래닝 단계에서 정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플래닝을 합니다. 저희는 오로넥스를 할 때 전치부 쪽, 특히 상악 전치부 쪽은, 사전치 쪽은 픽처 위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악 사전치 쪽은 보통 대부분 본이 라비알 버전 되어 있는 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페이스가 라비알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오로넥스를 할 때는 밀링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픽처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가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식립을 하였습니다. 식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최종 보처를 들어갈 때 단계인데요. 자, 지금처럼 이제 스캔 마커를 하고요. 스캔 바디 체결을 했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덴처를 다시 복제 덴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러버로 스캔 바디 위에 인상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은 스캔 바디의 위치 정보값과 환자의 고경 위치 값도 같이 한 번에 체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뒷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지죠. 자, 그리고 지금 단계는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오로넥스를 바로 프레임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템포라리를 먼저 제작을 해요. 그래서 구내에서 템포라리를 가지고 환자의 고경과 그리고 안모 형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템포라리 제작하는 차트고요. 자, 배열을 하고 이렇게 진지바 형성을 하고요. 이렇게 다듬어서, 자, 지금처럼 이렇게 템포라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환자 구강 내에 끼워 넣고요. 치아 형태도 보고 환자의 안무 상태도 보고 진지바가 얼마나 눌리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트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체크를 하고 오게 되면 이제 다시 리마운팅을 하거든요. 리마운팅 한 상태에서 프레임을 들어가기 위한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레임 디자인을 하러 들어가게 되고요. 자, 프레임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링을 하게 되겠죠. 저희는 두원의 그 아룸에서 나오는 OX500L을 가지고 있고요. 메탈 밀링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티타늄으로 이렇게 메탈 밀링을 하고요. 밀링된 프레임을 지금처럼 이제 구강 내에 꼽아 놓고 템포라리로 다시 크라운 형태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환자분하고 크라운 형태를 최종 형태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트 체크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로넥스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진지바 거음 형성도 하고 지르코니아 세팅도 하고요.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지르코니아를 다 프레임에 파이널 세팅까지 하고요. 진지바 형성까지 다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은 그냥 바로 세팅만 하면 되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파이널 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봤는데요. 가이드부터 오로넥스까지 갈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기공사에서는 하고 있고요. 최종 보철까지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오로넥스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좀 디테일한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지금과 같은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도 기공소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 플래닝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CT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이드, 플래닝 하는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 이제 기공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CT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치과에서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우리나라에서 쓰는 CT 회사명의 회사별로 이렇게 종류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FOV 값. CT 같은 경우는 이제 CT 조사 범위를 나타내는 이 FOV 값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마다 다 FOV 값들이 있어요. 장비마다 다 다르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은
FOV 값이 다 커요. 그죠? 예, 뭐 12 곱하기 8.5 이 정도면 평균적인 거고요. 이거는 좀 큰 편인 거죠. 예, 여기도 보면 FOV 값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적으로 5 곱하기 33.7이라고 되어 있는 코닥에서 나오는 FOV 값이 굉장히 작은 게 있어요. 이런 CT를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럼 여기 이 FOV 값이 작으면 어떤 거냐면 이제 CT 조사 범위가 작다 보니까 나중에 CT를 찍으면 편측밖에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풀 마우스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편측 양쪽으로 구치부 그리고 전치부 이렇게 세 등분으로 CT를 찍고 걔들을 한 덩어리로 조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풀마우스 플래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인 랩사이드에서 그 조합을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금액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랩에서는 이런 거를 조합하기 힘들다. 그래서 원장님께 이런 작은 CT를 가지고 계실 때는 임플란트 회사나 아니면 뭐 전문적으로 이거를 좀 하는 CT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전체 정합을 하시고 정합되어 있는 CT를 다시 우리한테 보내주셔야 플래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서지컬 가이드를 할 때 이제 무치아 케이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 덴처를 활용해서 이제 CT 촬영을 하는 걸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포인트닉스랑 시로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가 좀 옛날 자료긴 한데, 이 두 회사에서는 덴처를 CT를 찍을 때 별도의 센서를 부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덴처 인계값이 제대로 잡혀서 우리가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덴처를 띄웠을 때 이게 정확하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별도 센서가 없이 했을 때는 덴처 형상이 안 뜰 거예요. 인계값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덴처를 활용해서 CT를 찍어서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화면을 띄웠고요. 자, 그 다음은 CT 내보내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다 내보내기 하는 방법들이 존재할 건데 제가 일단 우선은 바텍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아무래도 점유율이 제일 높죠. 바텍이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회사 CT도 비슷해요. CT 내보내기 하는 방법이.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이걸 기공소에서 알고 있어야 되냐. 자, 우리가 가이드를 하기 시작하면 기공소는 플래닝을 하는 곳이에요. 기공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에서 CT 회사에 물어봐도 되지만 기공소로 전화를 올 거예요. 플래너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응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CT 내보내기 정도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보통 대부분의 회사의 CT 보면 환자의 CT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파일이나 이런 데 보면 영상 내보내기가 있어요. CT 영상 내보내기, 뭐 이미지 내보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걔를 클릭을 하고 이제 CT를 내보내기를 하는데, 이걸 익스포트를 할 때 바탕화면을 보통 내보내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CT 안에는 요 환자의 CT 하나 안에는 총 300장이 넘는 슬라이스 뷰가 존재를 해요. 근데 바탕화면에 아무 생각 없이 내보내기를 해버리면 바탕화면 전체에 그 슬라이스 뷰가 다 깔려버립니다. 지우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치과에서 이런 질문이 오게 되면 바탕화면에 환자분 폴더를 먼저 만들으라고, 지정 폴더를 만들어 놓고 지정 폴더 안으로 CT 뷰를 보내는데, 파일명이 여러 가지 파일명이 존재를 해요. 뭐 STL 파일도 있고 PLI도 있고 다이콤도 있고 막 DCM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필요한 파일은 DCM 또는 다이콤 파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DCM 또는 다이콤 파일을 추출을 해서 그리고 폴더 안으로 내보내기를 하고, 그러면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슬라이스 뷰가 쭉 있거든요. 전체 드래그를 하고 zip 파일로 만들어서 그 압축된 zip 파일을 메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CT 블러링 현상이에요. 흐리죠. 이게 흐리다는 의미는 정합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정합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렇게 한두 개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전체가 다 블러링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잔상이 생겨버리면 정합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CT를 다시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억지로 정합을 하면 결국에는 다 수술 오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링 현상이 심할 때는 CT를 꼭 다시 찍어달라 요청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티팩트 현상. 아티팩트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치아가 금속 보철을 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골드 크라운이나 아니면 PFM 같은 금속 보철이 있을 때는 삐 번짐 현상이 일어나요. CT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얘가 삐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옆에 화면처럼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정합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겠죠. 정합 포인트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스캔 마커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 환자분이 최소 3, 4개 이상의 골드 크라운이나 아니면 3, 4개 이상의 PFM 보철을 끼고 계신다면 반드시 스캔 마커를 하고 CT를 찍어 달라고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희도 이런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자, 왼쪽을 보시면 이 황당하죠, 그죠? 치아가 딱 잘려 있잖아요. 예, 이런 건 CT 촬영할 때 환자분이 순간적으로 딱 움찔하거나 움직였을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잘렸는데 반대편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반대편에 맞춰서 정합을 하고 그냥 플래닝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잘렸다는 거는 반대편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도 잘려 있는 거예요. 예, 잘려 있습니다. 같이 잘려 있어요, 통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조건 CT를 다시 찍으셔야 돼요. 그냥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화면에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왼쪽이 정합이 잘 됐는데 오른쪽이 틀어지고 또 오른쪽에 잘 갖다 맞추니까 왼쪽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CT랑 스캔 파일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찍을 게 아니라 둘 다 다시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합을 다시 하셔야 된다. 한쪽만 하면 분명히 다시 계속 틀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스캔 파일과 CT 파일이 동시에 다시 필요하다. 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CT 정합에 대해서 이제 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머징이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를 합치는 과정입니다. 자, 보면, 이제 CT 데이터하고 스캔 데이터에는 이런 정보값들이 존재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보값이 있는데, 자, CT 데이터에는 어떤 정보값이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CT 데이터에는 진지바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CT 데이터는 그냥 경조직만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정합을 하다 보면 저 진지바 보이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지바를 가지고 정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진지바는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진지바로 정합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경조직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자, 스캔 데이터에는 어떤 경조직이 있죠? 치아가 있죠. 진지바하고 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CT 데이터에는 치아하고 뼈가 존재를 해요. 그럼 이 두 교집합은 치아 부분이 교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아 부분을 가지고 정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잔존지가 존재를 할 때는 치아 부분으로 이렇게 정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아로 이렇게 정합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아티팩트 현상이라고. 여기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막 튀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골드 크라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스캔 마커를 이렇게 딱 올려놨잖아요. 자, 이 스캔 마커를 교환면 상부 쪽으로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티팩트 현상은 수평으로 일어납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스캔 마커를 하는데 버컬 링걸 쪽으로 스캔 마커를 만들었다? 그럼 정합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치과에다가 스캔 마커를 할 때는 교환면 방향 또는 절단면 방향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 정합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초록색이 좋죠, 그죠? 예, 초록색이 되어 있으면 정합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초록색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0.25의 오차값이 존재를 할 때 이런 초록색이 뜬다라는 거. 왜 플러스 마이너스 0.25가 중요하냐? 우리는 신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오차값이 이걸 벗어났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회사마다 드립 시퀀스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오차값 안에 들어가게끔 정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스캔 마커는 교환면 방향, 절단면 방향으로 이렇게 스캔 마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머징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치아기 경우. 그럴 때는 CT 데이터에는 뼈밖에 없습니다. 그죠? 스캔 데이터에는 뭐가 있어요? 잇몸밖에 없습니다. 얘들 두 개가 정합을 하려면 정합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인 정합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임시덴처, 복제덴처를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레디오그래픽 가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임시덴처나 복제덴처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거는 좀 옛날에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라 좀 옛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복제덴처예요. 환자의 올드덴처를 복제를 한 거고, 복제하는 방법은 좀 올드한 방법을 쓴 거예요. 아가로 이제 복제를 해서 투명 레진을 넣어가지고 이제 복제 덴처를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방법을 거의 쓸 일이 없죠. 구내에서 그냥 환자 올드 덴처를 스캔을 받아서 주시면 바로 프린팅해서 복제 덴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복제 덴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캔 마커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채워져 있는 건 뭐냐면 겉덮포차예요. 우리 그 신경치료하고 난 다음에 발수된 자리에 이제 메어 넣는 거죠. 그죠? 얘가 이제 방사선에서
거의 아티팩트 현상도 없고 깨끗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겉합포차를 쓰는데, 최근에는 이 겉합포차보다는 그냥 레진 쓰시는 게 좋아요. 예, 필러가 들어가 있는 라이트 큐링 레진이면 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필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셀프 큐링 레진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CT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꼭 라이트 큐링 방식의 레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CT 촬영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환자분이 덴처를 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이트까지 떠서 물고 있습니다. 이 바이트는 왜 이렇게 떠야 되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 있는 상태에서 CT를 하나 찍고, 밑에처럼 덴처만 따로 CT를 하나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 덴처만 CT를 찍을 때 포인트닉스나 시로나 같은 경우는 별도 센서가 필요하다고. 그거는 이제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덴처를 찍는데 스펀지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덴처를 찍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덴처를 이 환자 턱 깨는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찍으면 덴처랑 이 턱 깨는 테이블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테이블 다 잘라내야 돼요. 근데 이게 상악이다. 그럼 좀 드래요. 여기를 뭐 치아가 있으니까 뭐 그냥 적당히 잘라내면 되는데, 얘가 하악이면 이게 뒤집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베이스가 아래쪽으로 가게끔. 이 덴처 놓는 거는 환자의 악공 상태 그대로 놔야 돼요. 그래서 하악 같은 경우는 치아가 위로 가게끔 놓고 베이스가 아래로 가게 놔야 되는데, 테이블에 놨다? 그럼 테이블이랑 베이스가 붙어버리겠죠? 그럼 우리는 진지바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처는 항상 이런 공중부양된 상태로 CT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제일 좋은 방법은 스펀지입니다. 밑에 스펀지를 깔고 위에 덴처를 놓고 CT를 찍어주시면 좋고요. 덴처 위치는 환자 악공 위치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환자가 정면을 보고 있는 방향 쪽으로 전치가 가게끔 놓고요. 미드라인을 맞춰서 놓아주면 되고요. 여기 이제 덴처 CT는 소화로 두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CT를 찍을 때 보면 CT 조사량을 이제 뭐 성인, 여성, 소아, 뭐 노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린이로 두고 하셔야 돼요. 어린이로. 그래서 조사빛이 적어야지만 덴처 형상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성인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다 터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치약 케이스에서 이제 임시 덴처로 이렇게 찍었을 때, 지금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정합하는 건데, 정합 포인트를 이제 스캔 마커로 이렇게 정합을 하죠. 그러면 덴처가 여기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덴처 베이스 면이 환자의 진지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덴처 베이스 면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가이드가 잘 맞습니다. 나중에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복제 덴처나 할 때는 닐라이닝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가이드가 총 3가지 유형을 만들 수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가이드만 만드는 거.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사진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사진하고 똑같이 되는데, 이 앵커 자리가 덴처 쪽에도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때는 이렇게 합쳐지진 않아요. 지금 중간에 있는 이 유형을 제일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이 덴처 껍데기하고 가이드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합쳐집니다. 그래서 구내에서 환자가 덴처, 아까 바이트 떴잖아요. 바이트를 물고 덴처를 딱 끼우고 있으면 이제 바로 가이드 위치가 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앵커핀으로 고정을 하고 덴처를 딱 빼내면 우리가 계획 잡았던 그 위치 그대로 가이드가 안착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솔직히 감으로 가이드를 얹어놓고 수술을 하셔야 돼요. 가이드만 제작을 하면. 그래서 정확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즉시 보전을 만약에 했을 때에는 적합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럼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덴처를 활용할 때만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고요. 덴처를 활용할 때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덴처 할 때는 제가 볼 땐 지금 같은 방식을 쓰시는 게 아마 구내에서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레디오그래픽 가이드를 활용해서 CT 촬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디오그래픽 가이드가 뭐냐면, 요게 이제 레디오그래픽 가이드예요. 밑에 보면 초록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레진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스캔 마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왁스림을 해서 환자가 물고 CT를 찍는 건데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CT는 한 번만 찍으면 됩니다. 환자가 레코딩 베이스 물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만 찍으면 되고요. 레코딩 베이스를 따로 CT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코딩 베이스가 안착이 제대로 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보면 이게 레코딩 베이스거든요. 위에 노란색 선이 환자 진지바입니다. 사이에 공간이 존재를 하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왁스림을 환자분이 전치부만 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구치부에 안 닿이고. 그러니까 전치부 딱 보니까 구치부가 딱 들려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만약에 정합을 해서 플래닝을 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픽처를 이쪽 방향으로 심으려고 계획을 잡으면 얘가 틀어졌잖아요. 들린 만큼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는 캐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바뀌면 여기가 터지거나 버클 쪽이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덴처나 레디오그래픽 가이드를 활용해서 이제 CT를 찍을 때에는 반드시 환자가 가기 전에 CT부터 보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래닝하는 플래너가 이거부터 잘 찍혔는지 확인을 하고 환자를 보내야 두 번 일을 안 합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레디오그래픽 가이드 제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3G에서 장치로 들어가가지고 개인 트레이로 들어갑니다. 예, 개인 트레이로 들어가서 그냥 바로 제작을 하면 됩니다. 개인 트레이에서 핸드만 빼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스캔 마커를 미리 만들고 스캔을 뜨셔야 돼요. 스캔 마커 없이 그냥 해서 그냥 왁스링만 해서 보내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스캔 마커 자리를 먼저 모델에다가 만들어 놓고, 만약에 오랄 스캔이 왔다? 그러면 프린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냥 왁스업 하는 거로 쌓아 올려 갖고 해봤는데 이게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린팅을 하시고 그 자리에 이런 스캔 마커를 미리 만드시고 다시 스캔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랑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이게 개인 트레이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아무래도 개인 트레이는 이제 라이트 바디나 이런 인상대가 들어가게 공간을 부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치명객처럼 되어 있는 이 공간 부여를 자동으로 해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공간 부여를 하고 얘 베이스를 뽑아버리면 나중에 보시면 여기 스캔 마커 자리가 엄청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얘하고 다르잖아요. 얘가 커져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는 다 0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거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출력하시면 똑같아요. 이거 디자인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나오면 이 자리가 엄청 크게 나왔다. 그럼 분명히 저기서 시민갭을 설정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딱 나온 자리에 레진을 이렇게 채워놓고요. 저희가 쓰는 레진은 참필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블루 레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색깔 시인성도 있고요. 그리고 CT를 찍었을 때 아티팩트도 거의 없어서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필에서 나오는 블루 레진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림을 하고 환자 물고 CT를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합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지렁이처럼 이렇게 막 길쭉한 것도 해놓는데 이거를 안 하고 하고는 정합할 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있는 게 훨씬 더 정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게 스캔 마커 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린터에도 오차값이 존재를 하고요. CT에도 오차값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값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방법인데요. 일단 우선 가이드를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슬리브를 꼽아 놓고요. 슬리브 사이 거리를 재요. 뭐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거로 재요. 그리고 디자인한 파일에서 슬리브 사이 거리를 잽니다. 걔 두 개 오차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이하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이상이다? 그러면 가이드 출력하는 출력기에 칼리브레이션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얘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수술을 하면 우리가 플래닝한 것보다 훨씬 더 디지털이나 메지알 쪽으로 옮겨져서 침입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CT 오차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좀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장동욱 소장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장동욱 소장님이 처음 이걸 하셔서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선 무치아 케이스의 환자분의 인상이 하나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진지바에다가 이 커브 스크류거든요. 예, 커브 스크류를 딱 엎어 놓습니다. 그러면 위로 이렇게 스크류 자리가 뾰족하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될 거예요. 예, 그 올라온 자리에 위에 이제 그 라이트 큐링용 그 트레이 레진으로 이렇게 레진으로 쭉 개인 트레이 만들듯이 만듭니다. 그걸 딱 빼면 나사가 여기 딱 박혀서 커브 스크류가 이런 식으로 박혀서 나오게 되겠죠. 자, 커브 스크류는 티타늄이다 보니까 아트팩트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이버 홀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물고 CT를 하나 찍어 주시고 여기 포인트하고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재고요. CT상의 포인트하고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이 오차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이 안쪽이다. 그러면 CT는 정확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0.5mm 이상의 오차를 갖고 있다? 그럼 칼리브레이션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꽤 많은 오차값을 가지게 되고요. 실제로 식립을 하면 위치가 메잘 디지털 쪽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CT 촬영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제 덴처를 활용해서 CT를 촬영한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덴처를 활용해서 예, CT 촬영한 게 왔을 때 이제 플래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덴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차트레스로 들어갈게요. 스튜디오로 들어가고요. 자,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누르시고요. 악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 워크플로우를 선택하시고 듀얼 스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덴처를 활용한 건데요. 저장을 누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덴처를 활용해서 CT를 찍었을 때는 배열 단계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CT를 두 가지를 가지고 오게 돼요. 자, 상악 의치 CT는 이제 CT의 그 의치만 CT를 찍은 거예요. 덴처만 찍은 CT를 갖고 오는 거고요. 환자 CT는 덴처를 물고 있는 환자의 CT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상악 의치 CT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덴처가 보이시나요? 예, 여기 작게 덴처가 보이시죠, 그죠? 예,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을 하고 나면 덴처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 덴처를 갖다가 환자 턱을 대는 테이블에 놓으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 덴처가 거기 있다면 이 테이블이 덴처 치아나 베이스 쪽에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를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테이블에서 이렇게 덴처가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이제 스펀지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환자 CT를 한번 가져볼게요. 자, 환자 CT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환자 CT. 지금 보시면 여기 T 마커 보이시죠? 스캔 마커가 보이실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어떤 거냐, 그래픽 정보에 보면 이 플래닝을 하고 있는 PC의 그래픽 사양이 뜹니다. 지포스 RTX 3060이죠. 예, 저희 컴퓨터의 그래픽 사양이고요. 여기 자리기 정보에 보면 필수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595MB 돼 있잖아요. 이 필수 메모리를 최대한 줄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리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자리를 화면을 움직이면 필수 메모리가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활용을 할 때 필요한 CT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르기로 잘라내면 됩니다. 필수 메모리가 줄어야 뒤에 가서 플래닝을 할 때 조금 더 가벼워지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악 의치는 여기 보면 의치가 보이시죠? 이거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상악 의치가 뜨게 되고요. 이 상악 의치는 혹시 이제 형태가 깨끗하게 안 나왔을 때는 여기 의치 밀도 인계값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움직여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파노라마 곡선을 그리고요. 자, 파노라마 곡선은 옆에서 보고 최대한 환자의 교합 평면에 맞게끔 움직여 주시면 파노라마를 최대한 평면으로 펼쳐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합을 할 건데요. 정합을 할 때 인계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 스캔 마커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시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스캔 마커가 보입니다. 지금 스캔 마커에 보면 이미 볼이 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스캔 마커 위치와 여기 보이는 CT 스캔 마커 위치가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게끔 놔두시고요. 잠궈줍니다. 그럼 좌우가 같이 움직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스캔 마커를 붙여 보겠습니다. 최소 3개 이상의 스캔 마커를 붙이면 눈이 생깁니다. 자, 계속 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안에 보면 눈이 있잖아요, 눈. 네, 이 눈이 좌우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렬 오차가 제일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필요 없는 스캔 마커는 없애 주시고요. 자, 이 눈이 최대한 비슷한 위치를 바라볼 수 있게끔 찍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렬 오차가 계속 줄어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차를 줄어들게 하고요. 수동 정렬로 들어갈게요. 자, 수동 정렬에서는 이게 얼만큼 잘 붙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 지금 스캔 마커가 붙어 있는 자리가 지나가면서 보이실 겁니다. 그죠? 예.
정합이 잘 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 단계는 뭐냐면 덴처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면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진지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지바 영역을 표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덴처를 너무 많이 넘어선 곳이 있다면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시면 삭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되는 게 없게끔 덴처 내면에만 형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지도 꼭 보셔야 돼요. 초록색으로 다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구멍이 생기면 프린터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플래닝으로 들어왔는데요. 덴처를 활용하기 때문에 덴처의 레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치아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자, 플래닝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컨펌이라는 걸 받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하시는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실 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분이 신겠다는 자리를 알려주면 그 자리에 위치만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7번 쪽에 하나 위치를 시켜 볼게요. GBR을 해놨죠, 그죠? 네, 그래서 7번 쪽에 위치를 하나 시켜 보겠습니다. 픽처를 위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치아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픽처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6번이요. 자, 6번 위치에 픽처를 위치시켰습니다. 픽처 위치는 그냥 패스를 최대한 잘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치아 장축 방향으로 위치를 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4번 자리 위치를 시켜볼게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3번 쪽 자리에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네, 3번 쪽 위치를 시켰고요. 자, 다음은 5번 정도의 위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픽처 위치는 원장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원장님의 지시에 맞게 위치를 시켜주고 컨펌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7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픽처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픽처 위치를 다 시켰으면 이 단계에서 이제 원장님과 컨펌을 하게 됩니다. 이 위치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뭐 수정을 한다? 그러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이드가 이제 생성이 되는 단계인데요. 지금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가이드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이게 맨 왼쪽 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이드만 형성을 하는 거고요. 가운데 거는 어떻게 되냐면 가이드 위에 덴처 껍데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투 스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셈블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자, 풀 케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무치약 케이스일 경우에는 보통 앵커를 설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앵커 설정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앵커 핀을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취직이 잘못됐네요. 네.
앵커핀의 위치는 전체적으로 일단 위치를 시킬게요. 원장님마다 이제 앵커의 위치는 조금 제각각 다르게 설정을 하실 건데요. 전치부에 만약에 이렇게 앵커를 놓을 경우에는 앵커가 입술에 걸리지 않게끔 최대한 아래쪽으로 기울어지게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는 이게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입술이 쳐져 내려와서 계속 누르면 얘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입술하고 걸리지 않는 위치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것도 앵커를 한번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픽처 식립되는 거하고 맞닿아서도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최대한 입술을 피해서 고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자, 일단 앵커를 위치시켰고요. 가이드 단계로 가서 어셈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픽처는 제가 5개만 놓는 게 일부러 5개만 놓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냥 놓은 겁니다. 픽처 위치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예,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지금 denture 껍데기까지 생겼습니다. 자, 내려볼게요. 자, 이런 식의 denture 껍데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바이트를 물렸었잖아요. 그래서 바이트를 물리고 환자 구강 내에 착용 후에 환자가 바이트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앵커를 드릴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denture 껍데기를 제거를 하시면 이 가이드가 정확한 위치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레진치를 이렇게 덮고 있는 자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고정 부분 수정을 통해 가지고 이만큼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구멍이 뚫리죠, 그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레진치만 최대한 살려놓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지컬 쪽에 이제 가이드 쪽에 태그를 다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투 피스로 제작할 때는 가이드 쪽으로는 태그를 달지 않습니다. 적합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되는 부분에다가 태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태그가 설정이 됐죠, 그죠? 예, 반전 만약에 이렇게 양형으로 가시면 양형으로 해도 되고요. 반전 태그 반전을 누르시게 되면 음영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음영이죠,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시술 계획 승인을 하기 전에는 원장님의 컨펌이 있어야 합니다. 컨펌 없이 시술 계획 승인을 하고 가이드를 생산해서 내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서지컬 가이드도 승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드립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3잽에서 제공이 되는 드립 프로토콜인데요. 보시면 지금 사이즈가 나오죠. 4파이에 10mm 짜리 픽처를 쓰고요. 오스템에서 4파이는 그린색입니다. 그리고 오프셋은 10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오스템에서 레드를 색깔을 나타내는 거는 5파이예요. 와이드거든요. 와이드 5파에 8.5mm. 옵셋은 10.5 고정이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4파에 있는 그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수술 보고서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3잽에서 제공되는 수술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앵커나 픽처의 위치가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덴시티가 보이죠? 뼈의 밀도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 가지고도 이제 어떻게 위치가 되고 플래닝이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끝이 났고요. 자, 폴더 열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3OX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3OXZ 파일 내보내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즉시 보철할 때 덴탈 디자이너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버전 이슈가 있어요. 가이드 버전이랑 덴탈 디자이너 버전이 다르다 보면 3OXZ 파일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3OX 파일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직 실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셔널 서지컬 가이드 UNN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덴처 껍데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덴처 껍데기를 프린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서지컬 가이드 UNN이 어떤 거냐면 서지컬 가이드입니다. 네, 보시면 서지컬 가이드죠. 예, 서지컬 가이드고, 자, 여기 보면 어퍼 진지바 위드 임플란트 인포라는 게 있고요. 어퍼 조우 스캔 위드 임플란트 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위드 임플란트 인포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플래닝한 픽처에 위치 정보값이 들어있는 스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즉시 보철할 때 불러와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덴처를 활용한 플래닝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디오그래픽 가이드를 활용한 케이스를 한번 플래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들어가서요. 악공을 선택을 하고 가이드 워크플로우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치아 지지 방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픽처 식립할 곳에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지금 여기서는 사전 프랩으로 크라운 디자인 되어 있는 걸 불러올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상악 표면 스캔. 자, 상악 표면 스캔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악 사전 프랩을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하악 표면 스캔을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환자의 CT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이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르기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최대한 잘라서 필수 메모리를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파노라마 곡선을 그리고요. 자, 지금 보면 사전 프랩되어 있는 치아가 이상하게 거꾸로 붙어 있죠. 이유는 정합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빼놓고요. 자, 초기 정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인계값 조절을 좀 하면 스캔 마커 보이시나요? 여기 스캔 마커 있죠, 그죠? 자, 근데 표면 스캔은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면 여기 보면 사전 프랩의 스캔 정렬, 또 프랩 스캔의 스캔 정렬이 있는데 사전 프랩은 아까 치아잖아요. 그래서 치아를 여기 정렬할 건 아니니까 프랩 스캔의 스캔 정렬을 누르시고요. 자, 최대한 스캔 마커가 잘 보이는 쪽, 그리고 같은 화면 쪽으로 맞춰 놓고 잠급니다. 같이 움직이죠, 그죠? 자, 스캔 마커를 정합을 한번 해볼게요. 스캔 마커 한 개가 여기 밑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렬이 됐고요. 요거를 정렬이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요거를 수동 정렬해서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자, 보면 틀어져 있죠? 틀어져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가까이 갖고 와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자, 스캔 마커 자리가 굉장히 어긋나 있죠. 그대로 갖고 와서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스캔 마커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때는 치아보다는 스캔 마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정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스캔 마커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준 것 같죠? 예. 네. 그리고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전 프랩 때 배열을 했던 배열이 뜨게 됩니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즉시 보철하는 단계에서 즉시 보철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픽처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사이너스를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픽처는 최대한 치아 장쪽 방향을 향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 배열되어 있는 센터 쪽으로 홀이 형성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패스도 같이 맞춰보고요. 이렇게 치아 장쪽 방향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치는 3.5로 형성을 하겠습니다. CT는 이 픽처가 놔지는 방향으로 보이게 되고요. 자, 팔라탈 본 탑에 맞추고요. 버컬 쪽 본은 최대한 살려놓는 위치로 형성을 하겠습니다. 인접치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인접치하고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치아 위치에 형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팔라탈 쪽 본탑에 맞추고요. 픽처 위치를 잡겠습니다. 자, 위치를 잡았고요. 4번도 형성을 하겠습니다. 장쪽 방향으로 놓고요. 사이너스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6번도 놓겠습니다. 패스는 될 수 있으면 앞쪽에 픽처하고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예, 치아 장쪽 방향으로 위치를 하고요. 자, 그리고 7번도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픽처 위치를 놓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플래닝 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절대값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술자인 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위치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고, 예, 컨펌은 원장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플래닝이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가이드 위치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플러스를 누르고요. 영역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스캔 파일이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자, 원래는 이 스캔 파일을 수정을 해서 저런 구멍을 다 메워 주셔야 돼요. 만약 저기에 가이드 이 영역이나 이런 게 통과를 하게 되거나 하면 가이드 전체가 다 꼬이거나 또는 프린팅이 안 되거나 가이드 생성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스캔 파일들은 꼭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주 작은 구멍만 있다 하더라도 가이드가 생성이 안 되거나 출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가 형성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이드 미리 보기가 형성이 됐죠? 자, 그럼 바 및 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개창부터 합니다. 이런 적합 상태를 보기 위해서 창을 내주는 게 이제 개창을 하는 건데요. 자, 개창은 삭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창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얘는 삭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슬리브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자, 내려주되 슬리브를 이렇게 넘어서면 안 돼요. 슬리브 위에까지만 개창을 합니다.
슬리브를 넘어서면 슬리브를 잘라버립니다. 네, 그래서 슬리브가 잘려나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또 이쪽도 개창을 하나 해볼게요. 슬리브가 잘려나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조금 위에까지만 개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강바를 추가를 할 건데요. 저희는 개창을 한 자리에는 항상 이렇게 보강바를 형성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개창한 자리가 보통 가이드가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해지라고 보강바를 형성을 합니다. 보강바는 추가가 되는 개념이고요. 가이드를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고 슬리브를 통과를 하고 있어도 쟤는 다 삭제된 상태에서 보강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드하고 가이드 사이에 보강바를 하나 더 이렇게 대줍니다. 이렇게 보강바를 가이드와 가이드 사이, 슬리브와 슬리브 사이에 보강바를 대주는 이유는 프린팅 할 때 뒤틀림 방지 효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이드 수술을 할 때 슬리브 주변이 가장 많은 힘이 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슬리브와 슬리브 쪽을 최대한 두껍게 보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하실 때 가이드가 부러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보기가 끝나면 아이디 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좀 과하게 하긴 했는데 슬리브를 통과하고 있지만 슬리브를 넘어서진 않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디 태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아이디 태그가 끝이 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시술 계획 승인을 하고요. 반드시 컨펌이 돼야 됩니다. 자, 서지컬 가이드 승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가 생성이 되었고요. 폴더 열기를 해서 이번에는 이 폴더를 다 복사를 해 가지고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라고 만들고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써야 돼요, 그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 어퍼조 스캔 위드링 임플란트 인포, 얘를 이제 스캔 파일로 가지고 오게 될 거고요. 서지컬 가이드 위에는 이거는 출력 파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저장을 따로 해 놓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이미 저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시술 계획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복사 및 제거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하나의 창이 더 뜨게 됩니다. 복사된 창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된 창을 열고 들어가서 플래닝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뭘 하려고 지금 여기 들어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지바 하이트와 대합체와의 거리를 알고 있어야지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플래닝 후에 즉시 보처를 할 때는 항상 진지바 하이트, 대략적인 진지바 하이트와 대합치까지 거리, 대합치까지의 거리를 재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픽처별로 다 적어 가지고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덴탈 디자이너에서 라이브러리를 띄울 때 이 진지바 하이트랑 대합치와의 거리를 알고 계셔야지만 라이브러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즉시 보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즉시 보철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플래닝한 레코딩 베이스 플래닝한 거 있었죠? 그걸 가지고 즉시 보철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프레션, 그리고 사전 프랩에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써볼게요. 해브 크라운의 어버트먼트. 어버트먼트는 이제 스탁 어버트먼트를 꺼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스탁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를 꺼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진지바 하이트랑 그리고 대합치와의 거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지바 하이트를 여기서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대합치 거리를 알아야 랭스를 결정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랭스는 그냥 루틴하게 5.5로 합니다. 제일 짧은 걸 쓰고요. 그거는 이제 패스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이제 패스가 안 좋은 경우에는 앵글 어버트먼트는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패스가 안 좋을 때는 짧게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짧은 거를 선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파닉 설정을 하고요. 브릿지 연결하고 디자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디자인하는 거는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시간 관계상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는 방법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프랩 되어 있는 게 뜨죠, 그죠? 바로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라운이 뜨잖아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사전 프랩 되어 있는 치아 있죠? 그거를 불러와서 거기에 모핑하기로 붙여 버릴 겁니다. 그래서 모핑하기 좋게 약간 띄엄띄엄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네. 자, 그리고 사전 프랩 되어 있는 걸 띄웁니다. 자, 그리고 크라운은 사전 프랩 되어 있는 치아에 최대한 가까이 비슷한 크기로 형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놔두시는 게 모핑이 훨씬 잘 깔끔하게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사전 프랩에 모핑하기를 잘 쓰면 교합점이나 이런 거는 거의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지부는 절단을 최대한 모핑하기 위한 사전 프랩에 가까이 두시는 게 좋아요. 절단 크기 최대한 비슷하게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핑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추가 스캔에 모핑하기 또는 사전 프랩에 모핑하기로 뜰 겁니다. 자, 모핑하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버트먼트가 특이하게 뜨죠. 위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 어버트먼트는 이제 막대기를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다듬기 부드럽게 하기로 완전히 다듬고요. 그리고 마진 라인 그리기가 보시면 마진이 위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진은 지우고요. 아래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마진은 최대한 깔끔하게 잘 그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맞춰서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자리에 계속 밑에 픽처 모양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밑에 아날로그처럼 모양이 떠 있죠, 그죠?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마진 그릴 때 최대한 깨끗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이렇게 되고 나면 마진 해제부터 하겠습니다.
전체 마진을 해제를 시키고요. 다시 마진을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쪽에 디자인을 수정을 좀 해주면 되겠죠. 이건 언더컷 때문이에요. 국내에서 어차피 릴라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진을 깨끗하게 잡으면 저 언더컷은 그래도 최대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셈블리 수치는 개개 기공소에 맞춰서 홀을 형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홀은 무조건 형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죠? 네. 증시 모델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플래닝 했던 케이스를 이제 오로넥스로 어떻게 프레임 디자인을 하고 하는지 저희가 순서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가이드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이트를 떠서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트 떠온 걸 가지고 일단 템프라를 먼저 만듭니다. 템프를 먼저 만드는데, 자, 이제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템플을 만드는데, 이때는 이제 어버트먼트는 나사 유지 크라운으로 하고요. 그리고 진지바 설정을 하고, 브릿지, 파닉 설정을 하고,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교합평면 설정을 하고요. 다듬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캔바디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스캔바디를 다 없앴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 배열되어 있는 걸 불러와서 확인하는. 자, 이제 이렇게 배열을 했고요.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7번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환자분이 하악을 더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6번까지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6번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진지바를 하는데요. 진지바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템포라리를 할 때는 영역을 조금 크게 해요. 혹시나 바이트 체크를 할 때 얘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템포는 이렇게 조금 넓게 잡고요. 넓게 잡는데, 만약에 이제 좀 이따 프레임 보여드리겠지만, 프레임을 디자인을 한다면, 최대한 좁게 잡아줘요. 베이스는. 예. 왜냐면 얘가 넓으면, 결국에는 음식물이 끼게 되면 청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프레임 두께가 이제 뭔가 이렇게 얇아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캔바디 정도 크기로 줄여줍니다. 여기를. 예, 다 줄여줘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은 템포를 할 거기 때문에 베이스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디자인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지바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왜 미리 배열을 하고 하냐면 여기서도 배열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딜레이 타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얘도 좀 느리거든요. 진지바하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미리 배열되어 있는 거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식으로 베이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거 사전 프랩에 모핑하기로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모핑해서 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배열을 미리 하는 거죠. 아까 처음 배열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 이 뒤가 항상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느리니까 어떻게든 딜레이 타임을 줄이려고 하면 이런 무겁게 배열되거나 저장되는 걸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사전 프랩을 띄워놓고 거기다가 그냥 사전 프랩 모핑하기로 그냥 모핑을 다 해서 붙여버리고 베이스를 붙여버리면 이 배열 단계가 되게 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템포라리 프레임을 먼저 만듭니다.
자, 오늘 보셔야 될 거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구매해서 체크를 하고 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로넥스를 할 때는 항상 프레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암호 체크, 바이트 체크를 먼저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템포라를 만들어 가지고요. 예. 이 과정이 나중에 파이널 보처까지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마지막 파이널 보처는 거의 조정 없이 세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체크들을 계속 함으로써. 예.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템포라리를 먼저 만들고요. 이거를 이제 구내에서 환자의 안모도 체크를 하고요. 이 템포라리를 활용해서 바이트 체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체크된 거를 다시 리마운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레임 디자인 하는데, 요거를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템프는 이거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저 템프를 이제 구내에서 착용을 하고, 이제 안모 체크도 하고, 바이트 체크도 하고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프레임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프레임은 어떻게 제작하는지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임 차트예요. 프레임을 제작하는 차트인데, 보시면, 템프랑은 거의 같아요.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어버트먼트, 지금, 나사유지 크라운으로 하고, 쓰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고요. 치은을 형성을 합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판틱 형성하고요. 진지바 형성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오고요. 이제 주석 설정을 하고요. 삽입 방향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대치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지대치 형성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머전스 프로파일인데요. 안에 베이스 어버트가 아이콘이고요. 아이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 설정을 해주고요. 저는 진지바 형태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내려버립니다. 내려서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형성을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지대치 형성을 하는 단계인데요. 자, 이제 처음에 배열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요. 거기에 맞게 지대치를 형성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대치 위치를 시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 형성을 합니다. 진지바 베이스 형성을 해요. 될 수 있으면 이 팀블 라이브러의 마진이 이렇게 선명하게 노출이 되게끔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라비알은 다, 라비알 보컬 쪽은 진지바 형성을 할 거잖아요. 그죠? 안쪽은 다 팔리싱을 할 거예요. 근데 GDT 형성을 할 때 이제 조금 마진 부분이 선명하게 있어야 다음번에 위에 상부 GDT, 그러니까 지르코니아 디자인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됩니다. 마진을 일일이 다 수동으로 그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마진 자체는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진이 붙었습니다. 잘못됐고요. 자, 이렇게 프레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프레임 완성이 됐죠? 네. 그리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프레임 디자인이 다 끝이 났고요. 그 프레임 디자인 한 거 위에 그 지르코니아도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원스텝으로 진행을 하면 지르코니아 적합 보실 때 굉장히 힘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먼저 밀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에 이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걔를 스캔을 받아서 그 위에다 다시 앞에 있던 그 배열했던 거 있죠? 그걸 다시 아나토미 리뷰즈로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지대치 형성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르코니아 형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바로 파이널을 해서 군에 착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레임 체크할 때는 이제 템포라리가 먼저 나가서 프레임하고 템포라리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리마운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지르코니아 세팅을 하고, 진지바 형성해서 완성해가지고, 완성되어 있는 보철이 나가게 되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직접 디자인을 해보시고 이런 순서대로 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뭐지? 하는 데가 생길 수 있어요. 한 2포인트 정도가 있거든요.
그게 좀 막힌다 싶을 때는 저한테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세척하다가 네. 경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찐득찐득한 경우에는 이제 세척이 덜 돼서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세척하실 때 뭐 다른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알코올을 한번 썼던 거랑 네. 다시 있을 거랑 2개 정도 만들어서요. 아, 다시 세척을 해주는 단계를 거거든요. 2단계로 나눠서요? 네네네. 나눠서 해주고 마지막에 분무기에다가 네. 다시 알코올을 새 알코올을 하나 다시 담아요. 아, 예. 네. 그래서 분무기에 있는 아. 알코올을 다시 세척을 할 거예요. 세척을 총 3번 정도 하시는 네네네. 그거네요. 그러면 확실히 찐득찐득한 건 좀 많이 덜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로 살짝만 불어줄 거예요. 알코올 세척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하얗게 묻어나거나 네. 찐득찐득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경화 후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에어 불어주는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경화 전인데 볼까요? 하나도 안 찐득찐득하네요. 그쵸. 네, 그 정도까지는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새 알코올로 한 번 더 네. 뿌려주시는 게 아, 그래도 네, 네. 기존에 했던 것들은 네.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이게 팁이라면 팁이지 않을까요? 자, 이제 가이드가 나왔고요. 네,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포터를 위쪽에 안 달았어요. 특히 올센 같은 경우는 넌 슬리브 타입이다 보니까 이 슬리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 중요하냐면 이게 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센 드릴이거든요. 이 드릴이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스타핑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딱 스타핑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면이 지저분하면 얘가 들어갈 때 공차라는 게 존재를 해요. 보면 이렇게 껐덕껐덕 놀잖아요. 위에서 약간의 공차가 존재를 하면 밑에는 각도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져요. 근데 얘가 들어가면서 이 다듬어져 있는 자리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거나 어디 기울어지면 그쪽 방향으로 틀어지게 돼 있어요. 얘가. 그래서 드릴이 내가 원하는 방향은 수직 방향인데 이쪽이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리브는 특히 넌 슬리브 타입에서는 생명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깨끗하게 출력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쪽에 서포트를 아예 안 달고 베이스 쪽으로 서포트를 다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서포터 달려있는 자리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보도 부분 쪽으로 집중적으로 서포터를 달고요. 얘는 지금 무치하게 있으니까 내면의 서포터를 그렇게 크게 달지는 않았는데 유치하기 때는 요 가운데 정도에 하나씩 서포터를 더 달아줍니다. 그러면 출력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강바가 형성되어 있는 이 플레이트 쪽으로 집중적으로 막 달아줘요. 그러다 보면 얘가 출력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 자리에 서포터가 많다 보면 이 보더 부분이 말리질 않아요.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패드를 좀 많이 쓰는데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어떤 패드냐면 우리 골드 크라운 다듬을 때 쓰는 거칠기의 패드예요. 생각보다 좀 많이 거친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이드 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는 게 이제 덴티스의 제니스에서 나오는 제니스 소재인데 이 소재는 이런 덴터 패드를 아이템을 높여서 다듬어도 차질 않습니다. 레진 소재 자체가 절대 차질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삭제를 좀 빨리 하고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패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보드에 있는 서포터를 빨리 제거를 해줍니다. 보드에 서포터를 제거를 해주고요.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 보드를 달아놨는데 이 끝부분이 생각보다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기에 글러브를 끼고 있는 손이 닿이게 되면 글러브가 찢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날카로운 부분도 조금 둥글고 부드럽게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등급을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서포터 단자리는 확실하게 서포터를 제거를 해주시고, 가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적합과 슬리브입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무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듬을 게 없습니다. 적합 볼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다듬어서 저희는 가이드가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온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여기서 보여드리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저희 기공소만의 팁인데, 자, 모든 회사의 슬리브는 꼭 나가기 전에 그 회사 시스템에 맞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술하려고 이제 소독 다 돼 있는 가이드를 분해에 안착을 시켜갖고 마취가 다 돼 있는데, 가이드 드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이제 5셈 가이드를 한다? 그럼 최소한 5셈 드릴 사이즈별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슬리브에 꼭 넣어서 얘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넌슬리브 타입인 이 5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프린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5셈에서는 이제 폴리제 타입의 프린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서포터라는 게 생겨요. 그 서포터만 제거를 해주면 충분히 홀 사이즈가 정확하게 5.78파이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슬리브 홀 사이즈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네로 사이즈는 3.6파이, 그리고 이제 레귤러는 5.1파이, 그리고 와이드는 5.7파이 또는 8파이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셈에서 라이브러리 등록을 할 때 보통 원래 자기가 필요한 사이즈보다 작게 등록을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프린터 회사마다 다 프린터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해놓고 나온 상태에서 니머로 뚫게, 정확하게 뚫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셈 같은 경우에 그걸 모르시고 출력을 해서 보내시면 바로 전화가 올 거예요. 드릴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작게 나와 있어요. 작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잡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SLA 타입의 이 프린터를 쓰는 이유가 이 수치를 한번 정해놓고 나면 거의 잘 안 바뀌거든요. 출력값이. 그래서 온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슬리브 오프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슬리브의 시멘갭이 일종의 슬리브 확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의 슬리브 확장 수치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릴이 있으면 그때그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넣어보고 이제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는 가지고 계셔야 한다. 예, 그래서 확인을 일일이 좀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힘들다,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넓혀야 되냐 하면 리머를 쓰셔야 된다. 예, 올셈에서 나오는 리머가 있어요. 예, 핸들로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뚫는 리머가 있거든요. 그 리머를 사셔서 사이즈를 정확하게 확장을 해주셔야 한다. 예, 그런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건조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저희가 멸균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 멸균기 자체가 과산화수소를 활용한 멸균기예요. 과산화수소가 H2O2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얘가 합쳐지면 산화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멸균이 되질 않아요. 부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플라즈마 멸균기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완전히 물기가 없이 건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한 방울이라도 물기가 있으면 장비가 멸균을 하다가 멈춰버려요. 드라이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완전히 건조된 가이드를 멸균지에 넣을 거예요. 포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핑을 하고요. 가이드를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밀봉이 된 상태예요. 이거를 보면 뒤쪽은 면이 다르죠. 이쪽은 다 막혀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비닐 재질이고요. 뒤쪽은 부직포예요. 여기가 다 구멍이 뚫려 있는 부직포예요. 확대경을 보면. 자, 여기에다가 얘를 넣고 닫고 표면 멸균을 누를게요. 한 개니까. 시작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시작되면 이 뚜껑이 닫혀가지고 자석으로 딱 붙어버려요. 네, 그래서 안에는 완전히 진공 상태가 되고요. 진공 상태가 된 상태에서 과산화수소가 이제 안으로 나오게 돼요. 지금처럼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진공이 되는 과정에 과산화수소가 이제 그 멸균지 안으로 침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안에가 멸균이 되는 그런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플라즈마 멸균 방식, 저온 멸균 방식. 가이드는 무조건 저온으로 멸균을 하셔야 됐다. 대략 이게 이제 개수가 한 20개 정도는 10분 정도 표면 멸균만 해도 되고요. 만약에 30개에서 40개를 한꺼번에 멸균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2단으로 쌓아 올려서 침투 멸균을 하셔야 돼요. 대략 20분 정도 멸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이드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소장님 덕분에 오로넥스랑 이제 서지컬 가이드도 너무 잘 배우고 네. 다른 팁들도 너무 많이 배우고 가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게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보시라고 자료를 또 많이 주셔가지고 디자인 뭐 하시는 영상이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배속해가지고 한번 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네, 소장님께서 9월 달에 울산회에서 주최하는 거에 이제 강연을 또 하시고 11월이나 이제 12월 달 연말에 또 세미나도 지금 기획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나 일단 그 울산에서 하시는 강연 같은 경우는 서지컬 가이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꼭 들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흔쾌히 촬영 이제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그 오로넥스나 이제 이런 오늘 했던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저한테 또 따로 보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그 영상 이제 받으면 그때 영상 편집해서 한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